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인데요. 건선의 합병증과 동반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도움 주실 두 분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건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제 다뤄보고 있는데요. 그 건선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동반 질환과 합병증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기현 선생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건선 환자에서 유명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나 손목, 발목 등에 관절이 뻑뻑하고 쓰기 어려운 그런 건선 관절염이 있고요. 관절이. 예. 네네. 또 많이 동반이 되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성 증후군이 일반인에 비해서 1.5에서 2.5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신기하네요. 보통 우리가 그런 합병증이나 그런 증상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고도비만이라든지 뭔가 심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데 건선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특히 건선 환자에서 네. 건선이 어린 나이에 발병하고 건선의 유병 기간이 길고 건선 증상이 심할수록 이런 합병증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건선 관절염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건선이 피부에 생기면 피부 건선이 되고요. 건선이 관절에 오면 건선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 건선 관절염은 보통 건선 환자의 10명의 건선 환자가 있다면 그중에 1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건선 관절염이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명에 한 분 정도가? 근데 사실 건선은 이게 이제 피부만 있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니까 혹시 그 환자분들이 관절이 아파도 이 건선 피부와 관절을 관계를 연관성을 잘 못 느끼셔가지고 그렇죠. 피부과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환자분들께서 피부과를 예. 찾아갔을 때? 예. 그러니까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정말 처음 안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제 건선이 이제 여러 장기, 특히 관절에도 염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건선은 뭐 치료를 잘하면 다시 돌릴 수 있지만 관절은 계속 염증이 진행돼서 빨리 그 건선 관절염이 생긴 거를 발견하고 진행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선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유심히 건선 관절염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주의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건선 관절염의 증상이 보통 앞서 우리 정기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절 부위가 아프다든지 또 붓고 또 누르면 통증을 느끼고 또 붉어진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관절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 건선과 건선 관절염이 있을 때 대개는 건선이 먼저 발병하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들이 관절염을 찾아내는 경우가 조금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건선 환자분들이 그 1회차 때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 손톱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손톱이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은 건선 환자분들이 손발톱 무좀에 더 잘 걸릴 확률이 좀 높은 건가요? 건선 환자들이 손발톱에 무좀이 먼저 많이 걸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건선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발톱 변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선 환자에서는 흔하게 손발톱이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선을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절반의 환자들이 손발톱에 이상을 보이고 있고요. 건선 환자가 일상을 살면서 손발톱의 변화가 나올 확률은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높네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이런 건선이 손발톱에 침범을 해서 나오는 증상과 손발톱의 무좀의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질환 모두 손발톱이 얇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두꺼워지기도 하고 손톱에 움푹 패이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며 누렇거나 하얗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의 치료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건선 환자에서 얼마나 무좀이 많이 동반되느냐 보다는 건선 환자에서 그 손발톱의 변화가 건선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손발톱 무좀으로 잘못 알고 무좀 치료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게 증상이 효과가 없어서 피부과에 방문하여 손발톱 건선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의심스럽거나 좀 이상이 있을 때는 피부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여자니까 아이도 낳아봤고 이래서 요거 참 궁금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건선이 유전이 또 혹시 되나요? 건선은 유전 질환이라고 하진 않고요. 네. 유전의 경향을 보이는 질환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렵네요. 유전의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엄마랑 아빠가 다 성격이 급하면 자녀가 성격이 급할 확률은 높겠죠. 근데 성격이 급한 게 무슨 유전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건선도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건선일 경우에 자녀가 건선으로 이제 태어날 가능성은 20% 미치고요. 또 엄마랑 아빠가 둘 다 건선이 혹시 있다고 했을 때 또 자녀가 건선일 확률은 60%까지도 못 미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물론 뭐 엄마 아빠가 건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자녀가 건선이 나올 수도 있고. 임신을 혹시 하게 되면은 합병증으로 뭐 임신 당뇨 뭐 이런 거 걸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건선이 좀 악화되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환자들마다 개인의 성향이나 뭐 상황에 맞추어서 또 여러 가지 악화 요인에 따라서 뭐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데 많은 건선 환자들이 임신을 하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특히나 임신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오. 또 그분들이 혹시 또 출산을 하고 나면 다시 건선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건선으로 앓으신 분들이 이제 임신을 하시면서 좋아지는 걸 경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기를 이제 다둥이 엄마가 되신 분들도 일부러 있는 건선이 것 같습니다. 좋아지려고 예. 애를 또 가지고 또 가지고. 뭐 그게 이유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시니까 임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신이나 수유 중에 건선 치료제를 바르거나 복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임신하면은 또 감기약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선을 앓으신 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 중에 하나가 특히 임신을 했을 때 치료하는 약물 또는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안전한지 또 아기한테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그렇죠, 않을지 그렇죠. 걱정을 제일 많이 걱정. 하시는데 예. 이제 피부과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그중에 임신에서 또는 수유 중에 가장 안전한 치료는 자외선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빛을 이제 피부에 조여서 피부가 좋아지게 만드는 이제 치료법인데 이 치료법은 임신을 해서든지 또는 수유 중에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 보습제라든지 바세린을 바르다든지 미네랄 오일을 바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발라서 치료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스테로이드 연고제라든지 이런 건선에 많이 쓰는 이런 연고제는 뭐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금 안전하게 뭐 적절한 시기에 사용한다면 또 그것도 역시 뭐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대신 조금 심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먹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임산부 또는 수유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약은 신체에 바로바로 이렇게 영향이 갈 수가 있으니까. 건선이 혹시 또 다른 부위로 퍼질 수가 있나요? 이렇게 옮는다든지 뭐 퍼지게 된다면은 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 선생님께서. 건선은 전염성이나 감염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퍼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건선이 무릎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몸에서 정강이라든지 얼굴, 손에 건선이 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선이 상처를 입기 쉬운 무릎이나 팔꿈치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꼭 명백한 외상 외에도 가려워서 긁은 부위로 건선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시계줄이나 뭐 안경테처럼 압박이 되는 부위나 속옷이 닿는 부위도 작은 자극에 의해서도 건선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상을 안 입도록 하는 것이 좋긴 하는데요. 네. 일상생활에서는 다치기 쉽거나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취미 활동을 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예, 운동을 할 때는 뭐 보호구 같은 거를 착용한다든지 네네. 가려운 부위는 좀 안 가렵도록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안 가렵게 해주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속옷이라든지 이렇게 꽉 압박이 되는 뭐 안경테나 시계줄 이런 거는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박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네, 그리고 또 한국 문화상 목욕할 때 때타올 같은 걸 미는 게 그렇죠, 많이 그렇죠. 있는데요. 그렇게 때타올로 자극을 주게 되면 또 건선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삼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동반 질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선 환자 중에 85%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신다고 해요. 네, 꾸준한 치료와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니까 꼭 제가 누차 강요하지만 정말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건선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